마트 블록버스터다. PD로서의 제 인생의 어떤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죠. 개봉한 것 자체도 사실은 기적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있으면 진짜 떨어지겠지. 아줌마들이 해봤자지 뭐. 저희가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희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나라면 꿈도 못 꿀 일을 네 덕분에 했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의 주인공인 선희는 어떤 인물입니까? 옆에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여성이고 마트에서 일을 할 뿐이지, 우리나라 이 보통의 평균의 대한민국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선희처럼 살지 않나요? 가족을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열심히 참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나는 물론이고 나의 가족도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런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건데, 그중에 이제 대표 인물로 선희가 설정이 돼 있는 거죠.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시각 자체가 약간 한 발 떨어진 듯한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썼죠. 근데 이게 너무 뒤로 물러서면 너무 영화가 차가워지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가까워지면 영화는 뜨거워지지만 자칫 심파로 보이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사실은 어렵죠.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적정한 거리. 사람들이 충분히 감정이입을 할 수 있으면서도 객관적으로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지점을 찾는 게 그게 숙제였던 것 같아요. 영화의 실제 주인공들은 만나보셨습니까?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실제 주인공들을 만나고 감정적으로 동화가 돼버리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흔히 우리가 보는 TV 프로그램에서 보는 그런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 카메라가 줌인 쭉 들어가고 그 슬픈 음악 쫙 깔리고, 근데 이렇게 되면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그때는 눈물을 흘리지만 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그게. 사람이 감정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그 뒤에는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장면보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좀 객관적으로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면 그 시청자들이 그 인물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의 삶도 변화할 수 있고 또 TV 속의 그 인물도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던져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영화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이 영화는 최대한 대한민국 사회를 농축해서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그 인물들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동화돼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보다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보여줘서 사람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관객들이 느낄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뭐 과감하게 저는 실제 인물들을 만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죠. 비정규직 노동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독립영화 같은 방식으로 다뤄졌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상업영화의 형식을 띠게 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애초에 목표 지점이 그거였어요. 이 영화는
노동운동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영화가 아니고 노동운동이건 또는 노조이건 또는 파업이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봐서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게 출발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독립영화 방식으로 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작은 규모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보는 영화로는 의미가 없다. 여성들의 파업을 다뤘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됐던 점이 있습니까? 여성들의 파업과 남성들의 파업에서 가장 그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은 뭐냐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과 아이들. 남성들이 그 많이 모여 있는 이제 중고급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장에서 파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어찌됐건 부인들 또는 아내 이제 또는 뭐 가족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있잖아요.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이들을 케어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직은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육아에 관해서는 여성들에게 거의 일임하다시피 하고 사회 그 시스템 자체가 육아에 대해서 그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주는 어떤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파업을 할 때도 그런 문제들이 이제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목포 MBC의 소위 잘 나가는 교양 PD셨습니다.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뭐 누군가는 영화 하고 싶어서 때려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회사 다니기가 싫어서 그만뒀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거예요. 나이도 이제 그 관리자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는 나이가 이제 곧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서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월급쟁이로서 살 거냐 앞으로 아니면 창작자로서 살 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게다가 2008년이라고 함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당선을 해서 1년 정도 흐른 시간이잖아요. 제가 2008년 겨울에 이제 그만뒀는데 1년 동안 이제 지켜보니 제가 원하는 걸 도저히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MBC라는 조직 자체가 많이 달라질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없겠다. 그런 판단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만뒀어요. 비정규 여성 근로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담은 이 영화는 앞으로 새누리당이 600만 명이 넘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딪히고 있는 생존권 위기는 비정규직을 다룬 영화 카트에서 보는 그대로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너도 나도 카트 상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라도 봐주면 고마운 거 아닌가요? 한 2시간 정도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내가 만드는 정책, 내가 만드는 법, 그 문구 하나가 저 사람들한테는 단두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빵이 될 수도 있구나.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구나. 이걸 절감하게 된다면 비록 단 한 명이라도 그런 분이 있게 된다면 그러면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MBC 시사교양국 해체를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망했구나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회사의 이제 동료, 선배, 후배 이런 분들한테 미안했어요. 어쨌든 저는 도망친 사람이니까 한 발 떨어져서 그냥 지켜볼 수 있는 존재지만 아직 그들은 그 안에서 마치 저희 영화 속의 선의 해미처럼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잖아요. 세월호 참사 때 저희 이제 선배, 동료, 후배들이 그 팽목항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
울면서 전화를 한다거나 그 문자를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나한테 이런 문자를 날리는지. 자기가 보는 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 같은 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때 참 힘들었어요. 그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밖에서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영화 속 주인공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미안해요. 네. 작가님의 다음 작품 계획은 뭔가요? 첫 번째 영화가 노동이잖아요. 두 번째 영화는 언론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방송사의 이제 기자고요. 제가 이제 방송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딜레마를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월급쟁이라는 정체성과 언론인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일반 직장인이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적죠. 파급력이. 주위 몇 사람만 좀 피해보고 말 테지만 그게 만약 기자이거나 관료이거나 정치인이라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정의롭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하고 싶어요. 고단한 하루가 길고 길었던 날 한숨 가득 지친 맘을 다잡아 오늘도 내일도 또다시 일어나 하루를 살